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곽수종입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모두가 바닥을 찍고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조업 중심인 우리 경제, 수출도 수출이겠습니다만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과연 미국, 유럽, 중국의 제조업체와 다툴 수 있을지 경쟁력 부분에서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연구소 조사 결과 좀 밝지 않는 그런 분석이 나왔다고 합니다. 쇠퇴했던 미국과 일본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경제 고도 성장을 이끌어온 국내 제조업은 갈수록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규제 완화해주면 투자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는 모양이죠.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기업들이 돈 쌓아놓고 투자를 기피하면서 앞으로가 더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과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전략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2부 경제 핫 이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시간, 금방금방 자라나는 아이들 새 옷 사서 입히는 것이 무색할 만큼 빠르게 자라죠. 아이들 옷을 교환해서 입히는 비즈니스 키플이라는 공유기업 찾아가 보겠습니다. 곽수영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오늘 증시 상황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000이 코앞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수가 19포인트 정도 올라가지고요. 1974로 끝났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외국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날도 5,000원 넘게 샀는데, 네. 오늘 한 3,600억이 넘게 사가지고요. 네. 지난 8월 23일 이후에 12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에 3조 5천억 정도를 순매수하는 아주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상당히 큰 어떤 괴리를 보이고 있는데, 거래소 대형주들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네. 코스닥 투구에 있는 개별 종목군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종합주가지수가 다시 2,000선 근접한 건 상당히 오랜만인데 반갑습니다. 예. 자, 환율이 1,088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외국인 투자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 보니까 환율이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 자체가 아주 나쁜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는 다른 모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옌도 지금 100엔선에서만 멈춰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강세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네. 중요한 부분은 이제 엔화의 움직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2020년 도쿄올림픽을 일본이 유치를 하면서 결국적으로 아베노믹스에 힘이 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향후에 얘네 움직임 자체가 또 얘네 약세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스럽습니다. 동경올림픽 말씀을 방금 하셨는데 우리나라 증시 영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부정적이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 유럽, 중국이 다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거기에 일본까지 나온다면은 일본도 지금 올림픽 쪽에 수요만 한 3조 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일본이 지금도 재정 적자가 엄청난데 과연 그 자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오늘 여러 매체에서 나왔던 것처럼 아테네라든가 몬트리올 같은 경우도 결국 올림픽을 치러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국가보도 사태, 그다음 몬트리올 재정적인 파산 사태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자체를 염려하는 목소리는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참고로 말씀을 또 드리면 방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올림픽을 개최한 국가들은 1, 2년 이내에 상당히 주식시장이 어려워지는 모습을 다 보시게 됩니다. 그만큼 투자했다가 이제 빠져나가는 거품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국제금시세는 1,386달러로 올랐고 구리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기름값도 지금 110달러 배럴당.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보게 되면 이제는 테이퍼링 문제는 조금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시리아 문제가 자꾸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G20 정상회의에서도 사실은 오바마와 푸틴이 아주
경론을 벌였다는 표현은 안 맞겠지만 서로 아직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여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만약 공습을 한다면 네. 러시아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 이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다 보복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잘못하면 확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자체에 시장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뭐 확실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뭐 이거다 저거라 보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놓고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이제 그 미국 현지 시간은 오늘 이제 미국 의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만약 시리아 공습안이 통과가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예. 향후 움직임이 좀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여지를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시리아 사태 이야기까지도 저들이 짚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추석 때 말입니다. 네. 무려 사흘 동안이나 장이 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꼭 이렇게 장이 오래 쉴 때 뭔가 풍 터질 수가 있지 않나 조마조마한데 올해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리먼 사태도 그렇죠. 우리 추석 때 터졌었고요. 정확합니다. 사실 예. 이렇게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추석 예. 때는 별로 좋은 기억이 없는데 예.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알려진 것처럼 지금 벌써 17일부터 FOMC가 열리고요. 그다음에 네. 또 22일 날 우리 연휴 마지막 날 독일 총선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판단할 때는 이번 주 자체는 좀 이익 실현 내지는 뭐 꼭 이익이 안 났더라도 현금을 확보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추석이란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설보다 더 큰 우리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 주식시장이 돈을 찾으려면 이번 주 금요일은 매도를 해야만이 다음 주 화요일에 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주식시장 쪽에서 이익 실현의 어떤 그런 욕구가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포트폴리오 상에서 현금 대 주식 비중을 한 70, 30 정도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흐름 자체는 괜찮은 흐름이기 때문에 예. 추석기를 지난 다음에도 다시 대응을 한다면 이익을 뭐 낼 수 있는 구간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급한 마음을 갖지 않으시고 일단 좀 편안한 마음으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5일 동안 좀 정말 놀다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식품 관련해서 수산 쪽은 어떤가요 요새? 지금 뭐 상당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이제 뭐 반대편으로 오히려 육계라든가 이런 쪽이 좀 좋은 현상도 나타나고 있긴 한데 예. 그 부분 자체는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큰 이슈는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대형주들이 치고 나가고 있다 보니까 예. 그쪽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관심을 덜 플레이 받고 쪽으로 있는 해야 거죠. 된다고 예. 봐야 되고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요. 예. 어쨌든 시장 자체는 지금 큰 종목 쪽으로 크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본사영업부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한국일보 이승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병원의 의료비가 병원마다 차이가 납니까? 네, 많이 나죠. 많이 나고, 이 치료 방법에 따라 네.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전국의 43개 상급 종합병원 또 8개 치과병원에 이 MRI, 그 다음에 임플란트, 다빈치 로봇 수술, 뭐 이렇게 한 4개 항목에 대한 그 진료비를 조사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전부 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가지고 100% 환자 본인이 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네. 지금 현재도 이제 상급 병실료라든가 초음파, 그다음에 이 양전자 잔증 PET라고 하죠. 예. 또 캡슐 내시경, 예. 뭐 한 10가지 10가지 정도의 항목이 비용이 공개되어 있는데 예. 이번엔 4개가 추가가 된 거고요. 우선 MRI 같은 경우에 보면은 가장 비싼 곳 뇌혈관 MRI의 기준으로 제일 싼 데가 28만 원이고 제일 비싼 데가 72만 원이었습니다. 네. 2.6배 차이가 났고, 그다음에 뇌에 대한 MRI 역시도 싼 데는 37만 8천 원, 비싼 데는 77만 7천 원 이렇게 나갔고,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가장 싼 데가 100만 원, 비싼 데는 450만 원까지 가는 데가 있고, 네. 갑상선이나 전립선 암 수술에 들어가는 이 다빈치 로봇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싼 데가 500, 비싼 데는 1000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병원이 사실 이 모든 병원이 똑같이 비용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의료진의 능력이라든가 또 네. 병원의 소재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건 뭐 비싼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차이가 있는 건 당연한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이게 많이는 5배까지 이렇게 난다는 거는 비싼 병원의 경우 쉽게 말해서 이름값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 아니겠느냐. 네.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5배는 생각보다 많은데요, 차이가. 그렇죠. 네.
뭐가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 4명 중에 3명이다. 그러면 이게 70%가 넘는 건데요. 네.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신다고요? 예, 참, 이 심각한 조사 결과가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러네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달에 전국에 1000명 정도를 전화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질문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면은 계층 상승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75.2%가 계층 상승 가능성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낮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예. 계층 상승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얘기한 쪽이 24.8%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서민이 중산층 되기 어렵고 중산층이 고소득층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네. 이렇게 계층 상승의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요. 네. 기회가 불공평하다라는 대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또 그 밖에도 이제 뭐 소득 감소라든가 과도한 부채 뭐 이런 것들이 뽑혔는데 거기다가 이제 본인은 어느 계층에 속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중산층이라는 대답이 51%를 차지했고요. 저소득층이 47%,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대답은 0.8%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사이에 내가 속한 계층이 떨어진 것 같다. 하락했다. 내 계층이 하락한 것 같다.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이 20.8%. 올라갔다고 대답하신 분은 2.3%. 9배 차이가 났는데 우리가 사실 새 정부 들어오면서 이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이제 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약탈적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기업들이 노력하면 중소기업도 중견기업이 될 수 있고 중견기업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이런 성장 사다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꼭 기업만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쩌면 개인들 문제에서 더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렵게 정말 생활 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가정에서 커왔다 하더라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중산층이 되고 얼마든지 또 부유층도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역동적이고 정상적인 사회인데 노력을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이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부분이 어떤 이 기회 불공평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이건 이제 주관적인 인식의 문제고 실제로 뭐 상승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죠. 국민들이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력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각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희망이 없는 사회이고 계층 이동의 계층 상승의 이 사다리가 끊어진 사회이고 그만큼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진 사회이고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회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징조라 그래야 되나요?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는 사실 우리 속담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들어보면 개천에서는 절대로 용이 날 수 없다라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든 용이 아니라 그 이상도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신분사회도 아니고 출생 때의 신분이 거의 끝까지 간다라고들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회간접자본이라 그러죠. SOC. 사업비가 재정 비용 증가에 중요한 역할이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 예산을 짤 때 했던 것보다 나중에 지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결국 국민 세금의 어떤 증가, 이 국가 지출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보고서인데요. 2012년까지 종료 예정된 총사업비 관리 대상 SOC 사업의 최초 사업비가 1,573억 원이었는데 실제로 든 총사업비는 1,920억 원, 그러니까 2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큰 문제가 이 잦은 사업 계획 변경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가 일반 건물도 말이죠.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도 건물 짓다 보면 처음에 지을 때 비용보다 나중에 들어갈 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건설사들이 보통 처음에는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것처럼 보이게 견적서를 내놓았다가
짓는 과정에서 뭐 바꿔야 된다 계속 설계 변경하면서 결국은 값을 계속 부풀려 나가는 네. 그런 게 이런 국책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사업 기간의 장기화 문제입니다. 1년에 끝나야 될 사업인데 2년, 3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중에 대부분은 어떤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이라든가 네.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이 밀양의 송전산 문제 같은 경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철저한 그 주민들의 설득이라든가 동의 없이 시작을 했다가 마구 이게 뭐 1년, 2년, 뭐 10년까지 늘어지다 보니까 결국 비용은 비용대로 더 들어가고 이런 어떤 이 예산 집행의 관행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부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사실은 뭐 가장 정상이 있는 기관이라 해야 되겠죠. 한국은행. 세계중앙은행 가운데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투명성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얼마나 투명한가. 세계 21위, 21번째로 투명성이 좋은 좋은 중앙은행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이 투명성이라는 건 이제, 어떤 회의록을 제대로 공개를 하느냐, 또 이 통화 목표 달성에 대한 정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을 쭉 항목별로 해가지고, 매겨봤는데, 우리나라가 21번째니까 사실 경제력에 비하면 별로 높은 수준은 아니죠. 네. 1위가 스웨덴, 2위가 뉴질랜드, 3위가 헝가리였고 우리나라랑 비슷한 데가 남아공, 브라질, 칠레,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꼽혔다고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독립성 평가 지수는 89개 중앙은행 가운데 우리나라가 65위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이 독립성이라는 거는 예컨대 총재라든가 금통위원회 임명과 해임에 대한 절차, 또 통화정책의 정부의 개입 정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따져본 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중앙은행 가운데, 89개 중앙은행 가운데 65위였다는 거는, 하위권이고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지금 대부분 이쪽 관련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과거보다 후퇴했다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독립성과 중립성인데 이 부분이 후퇴했다는 거는 상당히 그 대외적으로도 부끄럽고 이 역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긴장하라. 아반떼를 넘어선 아반떼가 온다. 강력한 파워의 디젤 출시부터 새로운 매력을 더한 디자인까지 더 뉴 아반떼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 지하철역 인접.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지금까지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 지금 계속 추락하는 모양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경제프리인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캡처너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는 여러분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는 방송이고요.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서 또 거기에 나름대로의 해석을 붙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웹사이트도 열려 있으니까요. 오셔서 구경하시고 긴 사연, 긴 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평생 친구해 평생 챙겨줘
평생 듣는 가족처럼 챙겨주는 참 고마운 사람. 참 고마운 사람. 교보생명 FP가 찾아갑니다. 교보생명 평생 든든 서비스. 지금도 어딘가에선 피로가 소리 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구석구석 쌓인 눈을 녹이듯 우리 모두의 피로가 녹을 때까지 바카스가 응원합니다.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대한민국 피로회복제 바카스. 스케일이 다른 수도권 최대 신도시 KTX 개통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일과 생활이 함께하는 자족 신도시. 이제 더 큰 감동의 오케스트라가 동탄 이 신도시에서 연주됩니다. 도시의 감동, 생활의 감탄. 동탄 이 신도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탈모로 고민하는 남편에게 하이모를 추천하고 싶은데 좋아할까 걱정이에요. 일단 남편분과 함께 가까운 하이모에 방문해보세요. 남편분이 너무 멋져져서 인기가 많아질까봐 그게 더 걱정입니다. 하이모가 답을 드립니다. 1588-5858 하이모. 박수종의 생생경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고 또 잘 공부했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 제조업의 위상,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의 위상, 경쟁력의 어떤 위치, 이게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에 추월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환 경제연구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다고요. 근거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 5가지 분야로 봤는데요. 예. 투입, 가격 경쟁력, 제조업 생산성, 기술 경쟁력, 사업 환경,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봤는데 예. 이 부분 중에 보면은 이제 사업 환경하고 기술 경쟁력 부분이 가장 크게 좀 뒤지는 거로 많이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예. 그 외 요소 투입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투자 전가세가 좀 부진한 부분, 네. 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단위 노동 비용이 우리가 생각보다 높은 것, 또 예. 생산성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작은 것,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열의인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요소 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생산 요소의 투입, 노동과 자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노동과 자본이죠. 근데 예. 그중에 이제 자본, 그러니까 투자 증가세가 우리가 부진하고 예. 미국이나 일본이 요즘 더 투자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게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예. 그럼 우리나라 제조업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다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일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개별 산업별로 이렇게 들여다본 건 아니고 예. 제조업 전체를 갖다 놓고 본 거기 때문에 예. 전반적으로 좀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고요. 예. 그중에 일부 산업들은 경쟁력이 문제가 없는 데들도 있을 거고, 일부 산업은 좀 많이 안 좋을 거고요. 전반적으로 안 좋은 거고요. 네. 기술 경쟁력이나 사업 환경 이런 측면은 어떤 기업이 어떤 산업이든지 다 피해갈 수 없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제조업 그러면 이제 한물간 산업군 같이 느껴졌는데 다시 이 제조업 경기에 대한 또는 경쟁력에 대한 강화 전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미국하고 일본에서 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예. 미국하고 일본이 서로 이유가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제조업의 생산 기지를 중국 쪽으로 다 빼고 아시아 쪽으로 뺐었잖아요. 예, 예. 근데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이상 이쪽의 생산 기지로서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국에서 제조업을 하자 해서 요즘 리쇼링이라고 하죠. 본국으로 회귀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미국이 이제 제조업을 그동안 한동안 좀 방치하다시피 하고 이렇게 놔두다 보니까 이게 제조업을 해야 실업률도 좀 개선이 되고 중산층도 복원이 되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의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돼서 다시 제조업을 좀 살려가지고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100만 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미국이 셰일가스가 좀 개발이 되면서 생산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조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베노믹스로 내놓고 있는데, 아베노믹스는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고통을 겪은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디플레이션도 지속되고 구조적인 경제 문제들 이런 것들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년 동안의 디플레이션을 한번 탈출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결정적으로 제조업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일자리 창출 효과 또 제조업이 탄탄한 나라가 경제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된다. 이런 것들을 요번에 그 서브프라임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다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조업이 약했던 데들이 제조업을 좀 강화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이제 제조업 일자리 이 창출 효과 이게 이제 취업 유발 계수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죠?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리도 많이 떨어졌죠. 근데 그 취업 유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그 개수를 놓고 보면 별로 이렇게 그 와닿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제 미국의 뭐 기아차 조지아 공장의 사례를 보면 네. 완전히 딱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조립을 위한 조립 공장은 3,000명을 고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별로 그렇게 큰 것 같질 않은데 예. 그 조립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 부품 공장들이 옆에 들어서면서 그게 일자리가 7,000개가 생기고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하나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건데 인구 4만 명 도시가 됐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일자리 3,000개짜리가 4만 명의 도시, 그러니까 10배도 넘는 13배 정도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1인당 4인 가족 기준하면 10,000명이니까 그죠? 그렇죠. 곱하기 4하면 4만 명이 금방 생겨버리니 거기에 음식점 뭐 기타 부대 시설이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전부 다 생기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결국은 국가 차원에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총력을 기울일 것 같기도 하던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다가 좀 세일가스 이야기도 하셨지만 법인세는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네, 뭐 법인세는 우리가 지금 그 최고세율은 제일 낮은 편이죠. 그래서 네. 법인세 자체는 우리가 좀 경쟁력이 있는 법인세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법인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 환경들은 전부 네. 다 나쁩니다. 그러니까 시장 투명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네. 정부 규제 뭐 제일 심한 축에 속하고 각종의 이제 뭐 유명 인프라 이런 것들 좀 별로 그렇게 잘 갖춰지지 않은 상태고 예. 또 지하 경제가 이게 제조업에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되는 건데 예. 지하 경제가 지금 우리가 좀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격차가 좀 많이 심하게 벌어져 있고요. 네. R&D는 우리가 지금 뭐 R&D를 많이 하고 뭐 비율로는 GDP의 3%란다, 4%란다 4%, 이렇게 예. 네, 그렇게 한다 얘기하지만 R&D는 GDP 대비 비율로 1등한 데서 세계 1등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금액이 무지하게 커야 되는 거거든요. 금액 그렇죠. 기준으로. 네. 근데 왜 또 기초 R&D나 뭐 3급 특허 또 제조업 중에서도 고기술 제조업 비중 이런 것들이 전 부분에서 다 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미래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들인데 이 부분은 네. 하루빨리 좀 뭐 개선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섰을 때 비즈니스 프렌드리 이야기하면서 공항 지방에 있는 공항도 넓혀주고 새롭게 건설하도록 해주고 사실 뭐 기업 쪽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제도 완화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규제 완화 그다음에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10대 기업이 400조가 넘는 유보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양태를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양쪽이 다 지금 그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정부 측면에서는 정부가 아무리 비즈니스 프렌들리 한다고 하더라도 네. 기업의 규제라는 건 한쪽에서 없애는 반면에 한편에서 또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회가 추가로 막 생겨나는 걸 어떻게든지 막을 수 있는 방법, 또 덩어리 규제 이런 거 다 좀 덜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 정권 초에 이제 고환율 정책을 쓰면서 비즈니스 프렌들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고환율 정책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고 하기보다는 좀 너무 비즈니스 쪽에만 혜택을 준 정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정책들이 다 제대로 된 정책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반대로 기업이 뭐 돈을 무지하게 많이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기업이 뭐 돈을 쌓아놓고 그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로는 경기 침체나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지급 여력을 좀 높여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제 아무래도 기업들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고 가는 미국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그런 게 일부 필요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야 될 필요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투자가 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통상임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투자를 꺼려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일부 노조는 제가 분명히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노조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노조도 분명히 있고요. 네. 자, 이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 제조업 경쟁력에 이런 노동시장의 요인들, 물론 97년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완전히 붕괴된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동시장들을. 네, 노동시장 좀 짚어봐야죠. 제일 기본적으로 노동시장에 우리가 생산성이 충분히 날 만큼의 임금을 받고 있느냐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시간당 임금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건 뭐 사실 우리가 굉장히 적은 편인데 반대로 단위 노동 비용 지수, 그러니까 산출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 비용을 따져보면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아주 낮은 임금을 주고 있는 것이냐. 물론 명목 달러 기준은 우리가 좋겠습니다만, 네. 이제 실질 구매력이나 이런 거로 따져보면 우리가 그렇게 낮은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노조 문제가 이게 과거에는 우리 이제 노조를 보호해 줄 필요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대기업 노조들은 거의 황제 노조에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 노조들이 파업을 해버리면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비정규직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네. 황제 노조가 파업을 하면 거기에 납품을 해야 되는 협력업체들이 문을 닫게 돼서 네. 협력업체에 일하는 직원들이 고통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노조 활동하고 관련된 문제는 어떤 형태든지 그 노조의 보호의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노조가 과잉 보호되는 측면, 과하게 요구하는 측면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뭐 일자리 나누기도 좀 되고 비정규직도 좀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다시 한번 조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전략을 한번 마지막으로 간단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응 전략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예. WTO 체제에서 제조업에 대놓고 보조를 해줄 방법은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건 좀 기업가 정신을 좀 고쳐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규제도 좀 완화하고. 네. 정부가 R&D 지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기초 R&D는 정부가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제 노조는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네.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한상환 경제연구본부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경제, 중국 경제도 중요하죠. 오늘 중국 경제 이야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천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한중 FTA 협상이 마무리돼가는 것 같아요. 지난 주에 이 한중 FTA 반대 농부들의 어떤 행진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 한중 FTA도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고 하는가 보다 싶은데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1단계 협상이 마무리됐는데요. 주로 한중 FTA에서 가장 어려운 이슈였죠. 관세율 수준을 정하는 부분에서 협상안이 좀 도출이 됐습니다.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는 12,000개 품목을 서로 교육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이제 일반과 민감, 초민감 품목으로 좀 나눠가지고요. 네. 이제 관세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정했습니다. 이래서 상품이나 서비스 투자, 규범, 경제 협력과 관련된 네 부분의 기본 지침 문안이 지금 작성이 됐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들 보면은 90% 정도 됩니다. 이는 한미 그리고 한유럽 연합의 FTA가 관세율 철폐가 99% 수준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데요. 하지만 중국이 FTA 체결한 국가나 지역이 16개국이 달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 속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협상 과정에서 더 상향될 조정될 가능성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이런 FTA 협상 과정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 다 공개가 되나요? 다 투명하게? 일부만 지금 공개가 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2차 협상에 들어가면서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하나 주고 저쪽에서 하나 빼고 이런 식의 밀고 당기는 협상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민감한 품목들이 많기 때문에 또 협상 전략상 이런 것을 다 노출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수산업 부분의 타격이 가장 클 것이다. 뭐 그럼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가깝고요. 또 유전자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초민간 품목으로 보호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나라와 중국 간의 농산물 그 시장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4%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비해서요. 네. 또 주요 농산물의 가격 차는 2배에서 3배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한중 FTA가 발효되면은 전체 수입 물동량은 35% 증가하지만 농산물 수입은 적게는 105%, 많게는 209%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한 해 그 농산물 생산이 3조 3,600억 원 정도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쌀은 양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농산물의 식량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최대한 그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쌀 시장 개방은 WTO 하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FTA에서는 다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한중 FTA에 또 다른 민감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율이 8%입니다. 예. 중국은 20% 관세를 부과받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중국은 매년 10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출대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가 승용차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국내 애프터 서비스망을 갖춘다든지 판매처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 시장에 침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계형 차량인 그 다마스라든지 네. 라보가 단종이 되면은 중국에서는 800cc급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전후에서 아주 저가에 좀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틈새 시장에 우리가 좀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 상용차에 대한 안전이나 환경 규제를 좀 강화시키면서 단기간에 그 급증할 수 없도록 좀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겠고요. 뭐 다머스라든지 라보 같은 생경 자동차를 계속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품질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산 자동차를 몰아본다? 참 걱정되기도 하고요. 고속도로상에서는. 자, 한중 FTA에 수혜업 정도 있겠죠, 그죠? 네, 아무래도 대중 무역 국자가 작년에 535억 달러 정도에 달했는데요. 예. 중국이 앞으로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 부품이나 부분품들입니다. 이거와 관련된 뭐 자동차용 부품 같은 경우에는 운전 박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151%나 증가했고요. 네. 점화 플러그라든지 크러치, 쇼바 같은 부품들의 수출이 상당히 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제 소비 고도에 따라서 뭐 신발 부품이나 운동 용구와 같은 생활용품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FTA 효과로 인해서 석유화학은 1년에 한 13억 달러 정도 흑자, 전기전자는 6억 달러, 자동차는 2억 달러, 뭐 철강이나 조선도 무역 수직에 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이번 한중 FTA에 대해서 뭐 다 FTA 하면 경제적 효과 이야기하는데 추정치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한 35억 달러 정도 매년 개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내 총생산이 한 2.3%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올해 상반기에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 제품이 9.7%로 1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점은 중국에 진출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한 3만 한 5천 개 정도 되고요. 네. 또 민간 수입업자까지 하면 5만 명 정도가 한국 유통시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기 때문에요. 역으로 그 물건들이 수입을 와가지고 국내 시장에 뿌려졌을 경우에 우리나라 유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 그 조립,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그 GDP가 2.3%포인트 증가한다 그러셨는데 이게 10년에 걸쳐서 2.3입니까? 아니면 매년 2.3% 증가한다는 겁니까? 아무래도 발효되면은 그 매년 한 2.3% 정도 증가하는 효과인데 이거는 단순히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에 하나입니다. 근데 민간 품목 같은 경우는 10년에서 20년 그리고 초민간 품목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는 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 방송을 통해서 나갈 때 이렇게 나가볼
나와버리면 해야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한미 FTA도 봤지만 GDP 2.3% 증가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매년 한 10년에 걸쳐서 방금 또 조 소장도 이야기하셨지만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완전히 관세가 철파될 경우에 10년 내지 20년에 걸쳐서 GDP가 2.3%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이제 협상이 2단계에 남아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2단계 협상에서는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비관세 장벽이 중국에서는 관세 장벽보다 더 높은데요. 이런 비관세 그 장벽을 완화시킨 준다든지 기술 무역 장벽과 관련된 부분도 철폐시켜주고 또 위생이라든지 식품 위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 협상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서비스 투자 부분도 홍콩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데요. 네. 우리도 이걸 받지 못했을 경우에 중국 시장을 진출해서 우리나라 제조 기반들이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가 그 소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새로운 협력 체계를 좀 구축하면서 서로가 윈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투자 협정 같은 것도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어떤 그 선진성에서 뒤처진 중국과의 FTA는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는 더욱더 중요한 문제고 환경 문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이번 일요일부터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발표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어떤 전망이 나올까요? 네, 지금 일요일 날 발표되는 8월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7.2%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그 7월 달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는 수요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수출의 선행 지표인 8월 수입량 같은 경우에도 7% 증가에 그쳤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과 같이 두 자릿수의 그 수출 증가율을 좀 달성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경기 회복도 완만해질 것 같고요. 대중국 수출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면 그래도 중국 경제가 이제 올해 성장률 7.5% 정도를 한다 그러면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 여러 가지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소비량이라든지 철도 화물 수송량 그리고 M2 증가율 같은 선행 지표를 가지고 3분기 GDP 성장률을 보면은 한 7.8% 정도 되고요. 네. 만약에 수출이 좀 폭발적으로 더 늘어난다면은 4분기에는 8%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중국은 여러 가지 그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그 그림자 금융을 규제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는 힘들 것 같이 보이고요. 네. 특히 9월과 10월은 근구 음식이라 그래가지고 소비가 좀 늘어나고 네. 11월은 3중 전해를 앞두고 경기 부양책을 계속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이제 바닥 국면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너무나 큰 경제이기 때문에 살아나는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아날 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영찬 소장이 그렇다니까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영찬 소장이었습니다.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학에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A SK텔레콤. 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코디. 매트리스를 렌탈하면 관리해주는 사람. 매트리스도 렌탈해?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새 매트리스 부담 없이 렌탈하고 4개월에 한 번 클린 케어. 매트리스 이제 사지 말고 렌탈하세요. 코웨이. 네, 3부에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상생경제, 아이옷 교환하는 공유기업 키프를 만나보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